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케르치 대교,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 사이에 걸린 케르치 대교가 다시 2차 공격을 받아서 폭파당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물 수출 합의 이게 지금 파기가 됐다. 그게 아마 만기가 7월 1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이제 파기가 된 상태인데, 이 두 가지 뉴스가 지금 제일 이제 핫한 뉴스입니다. 이 케르치 대교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푸틴의 러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어떤 재건 사업이죠. 2014년에 크림반도 하고 헤르손 저쪽을 이제 강탈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게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9km. 예산은 아마 37억 불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개통할 때 자기가 직접 이제 막 큰 트럭 운전사처럼 잠바를 입고 그걸 운전을 하면서 그 다리를 지나가는 뭐 그런 쇼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폭발이 됐는데, 이게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폭발했느냐? 두 척의 수중 드론이 공격을 했다는 거 확실한데, 이 두 척의 수중 드론이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아조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다가 거기가 아닐 거다. 그러면 흑해 쪽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수중 드론이 맞는 건 확실한데, 젤렌스키가 작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중 드론 군을 창설하겠다. 그냥 공중을 나는 드론 외에 수중으로 다니는 수상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다에서 쓰는 드론을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그런 어떤 군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도 있는데, 이게 길이가 한 5.5m, 그 다음에 중량이 한 1톤, 그 다음에 속도는 아마 시속 8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속거리는 800km. 그러면 만약에 흑해 쪽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오데사 항구에서 출발해서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까지 한 700km니까 그 항속거리가 맞다면은 오데사에서 출발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 지난번 1차 작년 10월달에 1차 폭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피해는 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면하고 낮은 쪽에 있는 가교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도저히 이제 차량은 운행할 길이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러시아의 병참선이 완전히 붕괴됐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타격은 타격이죠. 하지만 막 결정적인 타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를 보시면은 크림 반도 쪽에 해상으로도 얼마든지 무기나 식량, 그다음에 탄약을 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크림 대교, 케르치 대교 그 하나만이 수송선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배에다가 하적을 하고 뭐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거보다는 육상 운송이 훨씬 더 편하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이제 옮길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병참성이 좀 길어졌다든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거지, 그거로 인해서 러시아가 뭐 완전히 이제 그 병참 위기에 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매체에서 너무 이제 오버해서 좀 보도하는 바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일단 야간 2차 공격이 됐다는 거는 푸틴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치욕스러운, 자기가 만든 하나의 그 건축물인데 그게 저는 손상을 당했다는 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이번에 수상 드론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순항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그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러시아가 요격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적극도 보복을 하긴 했습니다. 푸틴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지가 전쟁 일으키는 건 테러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거 소규모의 이제 도발 행위는 이제 테러로 규정하죠. 그래서 당장 이제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곡물 수출 항구 여다가 이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는데, 뭐 다른 곳에서도 뭐 미사일 공격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케르치 대교 파괴에 대해서 이제 응징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서 이제 곡물 수출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그래서 혹자는 우크라이나 이 공격으로 인해서 곡물 수출이 중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당국이 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리고 이미 곡물 수출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도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계속 합의 오면서 두 달, 넉 달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갱신해 왔는데 왜 이번에 이제 수출을 중단했느냐, 합의를 중단시켰느냐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터키의 배신행위, 그러니까 터키 에르도안이 서방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중재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마리우폴에서 포위가 됐던 아조프 군단의 이제 사령관, 그 다음에 그 지휘 장교들을 갖다가 이제 젤렌스키가 터키 방문했을 때 풀어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마 도저히 푸틴이 참을 수가 없었다. 뭔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에르도안의 이제 외교적 소환이 성공해서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곡물 합의, 곡물 수출 합의 그 건을 파기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 수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여러분들 여기부터 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곡물 수출 시장인데 얘들이 이제 배를 끌어내서 흑해를 통해서 나갔다가 보스포러스 해역을 빠져나가는 이 루트가 완전히 러시아 해군에 의해서 봉쇄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밀이나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해서 살림살이가 공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가 중재를 쓰고 유엔이 개입해서 곡물 수출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박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곡물하고 비료를 갖다가 육상으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 보급선을 확보해 달라라고 해서 그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곡물 가격은 올라왔죠. 하지만 이 곡물 수출 합의를 통해서 소위 흑해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 합의를 통해서 지난 이제 중하반기 중에는 곡물 가격이 그렇게 인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간에 계속해서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번 갱신할 때마다 러시아가 시비를 걸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정 파기가 완전히 전대미문의 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있는 일인데 그럼 러시아는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아마 협상 조건이 아마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에서 러시아가 이제 달러 결제라든가 서방은행에 접근하는 걸 갖다가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에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현금 보낼 때 은행 가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죠.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곡물은행이 이제 결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서방 제재에 맡겨서 이게 쉽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때 구테레스 그 포르투갈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그러면은 러시아 곡물은행이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는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개런티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결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케르치 대교 폭파 사건 이전에 페스코프 크렘린 보도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이미 합의를 연장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수출 합의 파기, 그 다음에 케르치 대교 붕괴, 요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페스코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주장하는 요건이 갖춰진다면은 그걸 서방 측이나 받아들인다면은 다시 복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가동시킬 여지를 남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때문에 갑자기 며칠 새에 이제 전 세계 밀 가격이 한 3% 정도 인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게 대해서 또 이제 거짓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판매하는 이제 곡물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재개발 국가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10% 정도밖에 가지 않고 나머지 90%는 서방의 거대 곡물 회사들이 이걸 갖다가 수입을 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프로파간다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 꽤 많죠. 실제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곡물의 90%가 그럼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향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면 결국 가장 큰 손들은 중국하고 유럽이 곡물들을 다 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곡물들을 이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야간 퍼센테이지가 어떻든 간에 야간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곡물 수출이 막힌다면은 아무리 작은 포션을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곡물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저개발 국가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 이 봉쇄 조치는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90%가 서방에 가져가고 10%가 저개발 국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봉쇄 조치,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개도국이 더 받을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냥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예컨대 9대1로 90%가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90%에 해당하는 재개발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러시아의 주장대로 그 많고 많은 곡물 중에 10%만 재개발 국가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봉쇄 조치가 계속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피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전쟁 발발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거짓말에 끝도 없는 자기가 통제 관리가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해야 통하는데 일단은 내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들 속성이란 게 이렇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되게 SNS도 차단당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 국영방송만 보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만 자기들을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 거의 절반이 나라를 떠나든 데모를 하든 테러를 하든 그런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뻗대는 건데 그 나라의 민도 수준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는 이제 조금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냐면은 자, 당분간 그러면 러시아가 합의에 복귀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빠져나갈 때까지 터키 해군이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들이 뜨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몇 가지 소스를 종합해 보니까 터키가 나토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선박 곡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그 우크라이나 선박을 호위하는 터키 함선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은 나토의 제5조 집단안전보장기구의 제5조 그러니까 일방의 어느 한 나라가 타국의 침략이나 침공을 받았을 경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토 전체 회원국가에 대한 공격을 간주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토가 발표해 주길 바라는 아마 그런 식의 아마 마쿠 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긴장된 순간인데 과연 그러면은 곡물 수출로 나가는 그 선박을 직접 공격할 거냐 러시아가 아니면 그걸 호위하는 터키에 대해서도 교란 행위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두 건 외에 결국 이제 러시아의 반격 공세,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 크로스 카운터가 자결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는데 지금 동부전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크레민나하고 쿠피안스크 그 부근에 지난번에 이제 18만 대군이 집결했다고 하는데 실제 군사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10만 정도라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정도가 지금 쿠피안스크, 이줌, 리만 그쪽 구역에 지금 집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공세로 나오지는 않고 아마 위력 정찰, 강행 정찰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갖다가 지금 점쳐보고 있다. 그런 뉴스가 뜨고 있는데 기갑 전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ISW 전쟁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은 약 900대 정도의 이제 러시아 전차가 동원됐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결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총 집결했다고는 10만이 되든 18만이 되든 만약에 이 병력으로 현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예비 병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투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승기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축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는 자포로지아하고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남하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격 공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선이 다르게 되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이기느냐 문제. 그다음에 이 두 개의 공세가 다 돈자될 가능성. 어느 쪽에나 다 점쳐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로서는 본격적인 대공세를 갖다가 남쪽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만약에 동쪽에서 저런 식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다면은 일정 부분 병력을 그쪽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착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10만이 동원된다고 하는 900대의 전차 병력을 동원한 이 러시아군의 어떤 숙련도, 전투력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하는 건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수출이 하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젤렌스키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게 다시 합의를 볼 때까지 상당히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에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동부전선, 그다음에 남부전선의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개의 반격 공세가 서로 격돌했을 경우에 이 전투의 전쟁의 향배가 어떻게 진척될 것인지,
아마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림반도가 이제 상징성도 있거니와 동부전선에서 약간의 땅을 러시아군한테 허락해 준다 하더라도 아마 크림반도 전역 또는 헤르손 쪽의 어떤 안전망, 안전판 이런 걸 갖다 확보한 다음에 러시아와 협상 내지는 이제 휴전이나 정전이나 이런 내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 수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크림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할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부전선에서 아무리 많은 병력이 집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주공의 방향을 남쪽으로 지정한 것 자체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